안녕하세요. 구루정입니다. 네, 2021년 2차 4과목 71번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71번. 노동조합의 조직의 유지 및 확대에 유리한 순서대로 숍제도를 나열한 것은, 숍제도 나왔네요. 네, 숍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숍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영상을 2021년 3차부터 쭉 보신 분들은 이제 노동조합 숍제도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픈숍, 클로즈드숍, 유니온, 에이전시, 프리퍼렌셜, 메인테넌스 이렇게 있는데, 먼저 오픈숍 보면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고용주가 고용 가능한 게 오픈숍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상관이 없는 것, 네, 이게 오픈숍이죠. 그래서 조직 확대에 불리하겠죠. 노동조합 가입 여부랑 상관없이 고용이 가능하니까. 반면에 클로즈드숍은 노동조합 가입이 전제되어야 고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 확대에 유리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의 고용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항원 노동조합을 예외로 인정합니다. 네, 오픈숍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 상관없이, 클로즈드숍은 가입이 전제되어야 고용 가능하다. 유니언숍은 이 오픈과 클로즈드의 중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유니언숍. 그래서 오픈, 클로즈드, 유니언. 그러면 문제 우선 해결이 되겠죠. 노동조합 조직의 유지 및 확대에 유리한 순서. 노동조합 조직의 확대에 가장 유리한 게 클로즈드숍이 되겠죠. 네, 클로즈드숍, 그 다음에 중간 형태인 유니언숍, 그 다음에 오픈숍.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살펴볼게요. 에이전시 숍. 에이전시 하면은 이제 대리점, 대신하는 이런 의미죠. 대리인. 그래서 에이전시 숍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그래서 비조합원 너네들도 우리가 협상해서 다 쟁의해서 뭔가 너네들도 다 같이 이득을 보는데 돈은 내야 되지 않겠니? 너네가 돈을 주면 우리가 대신 이거를 협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회비를 내라고 하는 거죠. 네, 노동조합이 에이전시 역할을 한다 해서 에이전시 숍이죠. 비조합원에게도 노동조합 회비를 징수합니다. 에이전시 숍. 그리고 프리퍼렌셜 숍. 이게 우대해준다. 우선순위라는 얘기죠. 프리퍼렌셜. 그래서 노동조합원 우대 사업장을 프리퍼렌셜 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등 대우를 하는 거죠. 채용에도 노동조합원을 우선순위, 그리고 조합원에게만 단체 교섭 결과를 적용합니다. 그게 프리퍼렌셜 숍, 우대. 메인터넌스 숍은 메인터넌스, 유지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 유지 숍인데,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되면 이제 그 효력이 지속될 때까지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탈퇴가 불가한. 그래서 그 체결된 협약이 효력이 계속 지속되는, 그게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숍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오픈, 클로즈드, 유니온이고, 그런데 이제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간간히 또 다른 숍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네, 숍 제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72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통상임금, 평균임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통상임금,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네, 우리 기본급,
직급수당, 직무수당, 기본급, 직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해고 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출산휴가급여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연장근로수당, 이게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제 산정이 된다. 평균임금.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평균한 거죠. 일수로 나눈 금액. 네, 이전 3개월. 그래서 퇴직급여, 구직급여, 휴업수당의 산정 기준이 돼요. 산재보상, 연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취업 규칙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회사의 취업 규칙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갈게요. 1번.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무 관련 직책, 직급, 직무수당을 포함한다. 그렇죠. 통상임금, 기본급, 직급수당, 직무수당. 2번.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렇죠. 초과급여, 특별급여는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받는 임금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3번. 평균임금은 고용기간 중에서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말한다. 네, 그렇죠. 이전 3개월의 평균이죠. 4번. 평균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산출기준 임금이다. 이거는 통상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산출. 기본급 기준으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73번 넘어갈게요. 73번. 정보의 유통장애와 가장 관련이 높은 실업은? 네, 이건 지난 회차에서 똑같이 출제가 됐던 문제 같아요. 정보의 유통장애 나오면 뭐였죠? 정보의 유통장애. 네, 그렇죠. 마찰적 실업이죠. 마찰적 실업.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마찰적 실업. 직업 정보의 부족. 네, 정보의 불완전성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정보의 불일치. 구직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 마찰적 실업. 그래서 자연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개인이 더 나은 직업을 탐색하는 목적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라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실업은 일시적이겠죠. 네. 그래서 마찰적 실업. 그럼 마찰적 실업 얘기 나온 김에 생각났는데, 완전 고용 상태 기억나시나요? 완전 고용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했죠? 실업률이 0인 상태인가요? 아니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실업률이 0인 상태는 무엇과 같다? 미세먼지 0인 상태와 같다. 고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0인 상태는 존재하지 않고, 그럼 완전 고용 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라고 했죠. 자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찰적 실업 아주 중요하죠. 별표가 몇 개야? 별 5개 중에 별 8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별 3개 이상은 우선은 다 알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별 3개 이상은 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 계절적 실업은 기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실업이고, 따라서 일시적인 실업이죠. 예를 들었었죠.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농한기, 농번기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이런 경우를 이제 계절적 실업.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경기로 인한 거예요. 불황기, 불경기 시기에 발생하는 실업. 대표적인 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관련된다고 했죠. 이제 불경기 시기에는 총 수요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히 기업에서는 이제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고용 인원을 유지하려면 임금을 많이 낮춰야 돼요. 그만큼 이제 분담해서 임금을 많이 낮춰야 되는데 이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임금이 잘 내리기가 어렵죠. 임금을 잘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업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경기적 실업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 중요합니다. 구조적 실업도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 간 또는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적은 분야에서는 노동력이 과잉, 사양산업이죠. 사양산업에서는 노동력이 과잉이 나타나고 성장산업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한 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 구조적 실업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주고서라도 이제 그 해당 기술을 가진 능력을 가진 인재를 회사로 영입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효율 임금 정책과도 관련됩니다. 효율 임금 정책이 뭐라 그랬죠? 고임금 정책입니다. 네. 효율 임금이라고 해서 이제 임금을 효율적으로 이런 게 아닙니다. 고임금 정책을 효율 임금 정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족한 노동력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성장산업에서는 해당 기술을 가진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임금 정책을 써서라도 데려오려고 한다. 그래서 효율 임금 정책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 구조가 변화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니까 장기적인 실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실업을 해결하려면 이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지역 간,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하니까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을 균형적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네, 이런 경우죠. 성장산업은 부족하고 사양산업은 과잉이니까 이쪽에 있는 과잉된 노동력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 훈련, 직업 교육을 이제 실시할 수 있겠죠. 국가 기술 교육들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 훈련들을 통해서 성장산업 쪽으로 이제 재분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고 또 지역 간도 이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렇게 유도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실업. 기술적 실업은 마르크스의 실업 이론에 따른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기술 혁신 및 자본 집약적 생산 방식이 노동의 총수요 감소의 원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화되는 거죠. 자본 집약적 생산 방식, 생산의 자동화가 그 노동력을 이제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기술적 실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이제 좀 밀려나게 된 그런 노동력을 마르크스는 산업 예비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대적 과잉 상태의 노동력. 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리고 잠재적 실업이란 말 그대로 이제 현재 실업 상태는 아닌데 잠재적으로 이제 실업의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잠재적 실업 상태라고 지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업을 정리했는데 우선 이 네 가지는 뭐 단골 메뉴고 기술적 실업까지도 이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산업예비군까지. 네, 그럼 74번 넘어갈게요. 1998년, 99년 경제위기 기간에 IMF 시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해고 분쟁의 증가. 그렇죠. 구조조정이 많았죠. 그래서 해고 분쟁 증가했고, 외국인 노동자 대량 유입. 이거는 이제 틀린 내용이에요. 외국인 노동자가 오히려 대량으로 나갔죠. 이제 어려워지니까 경제가. 그래서 2번이 거리가 먼 내용이고 3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감소. 그렇죠. 근속기간이 줄어들고 뭔가 그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구조의 대변혁이 일어났던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근속기간이 감소되고 이제 평생 직장이란 말이 점점 사라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임시직, 일용직, 고용 비중의 증가. 네. 근속기간 감소와도 또 연관이 되는 것이고, 네. 고용 안정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한 영향들이죠. 그래서 74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경제위기 기간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변화 위에 나왔듯이 해고 분쟁 증가, 외국인 노동자 수 대폭 감소, 평균 근속기간 감소, 일시직, 일용직, 고용비중 증가,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금 상승이 한 개인의 여가와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중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나타나는 것은 소득효과, 대체효과 나왔습니다. 네, 앞 영상에서 여가 소득 간 무차별 곡선 기억나시나요? 네, 그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리마인드를 했었죠. 네, 소득효과, 대체효과. 여가 소득 간 선택 모형. 노동 공급,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 네, 별표가 이게 몇 개인가요? 네. 제가 흥분해서 막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별 5개가 최고인데 그만큼 중요하다. 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여가소득의 선택 모형이라고도 하죠. 자, 이 그래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로 다 설명이 되니까요. 네, 이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단순한데 실제 그래프가 대략 이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임금이 이렇게 오르고 이 지점에서 후방으로 굴절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 지점까지는 임금이 올라갈수록 근로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쵸? 오른쪽으로 가니까. 근로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지점부터는 임금이 올라갈수록 근로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대체효과 구간이라고 했고 이 구간을 소득효과 구간이라고 합니다. 대체효과 구간에서는 임금이 늘어날수록 근로시간이 늘어난다 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돈을 더 많이 받을수록 일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건 일하는 것의 가치가 여가의 가치보다 크다는 거죠. 일하는 게 더 이득이다. 쉬는 것보다. 그 말이고 이 구간은 어때요? 임금이 올라갈수록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여가의 가치가 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 공급이 이제 감소한다. 소득효과 구간입니다. 네. 여기까지 되시겠죠? 근데 이 그래프의 경우는 여가가 정상제일 경우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정상제라는 게 무엇이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정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하고, 열등제일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열등제는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인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감소한다면은 여가는 이제 수요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선호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 여가가 열등제라면, 네, 늘어날수록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프가, 곡선이. 네, 그래서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이 곡선이 계속 우상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임금 상승이 한 개인의 여가와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중 소득 효과가 더 클 경우, 여기가 대체 효과, 여기가 소득 효과라고 했죠. 그 이 구간에 나타나는 건 여가시간, 노동시간 어때요? 여가시간이 줄어든다 그랬죠? 아니,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그랬죠?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면 여가시간은 증가하지만 노동시간은 감소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76번.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 네, 근속 연수, 연공급이죠. 네. 임금 체계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인출되는 내용입니다. 연공급이란 근속 연수, 학력, 연령, 성별 등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된다. 그래서 속임급,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하는 급여라는 거죠. 사람의 속성에 따라 결정하는 급여. 사람의 속성에 따라, 사람의 속성에 기인해서 결정하는 급여. 속임급이라고도 합니다. 연공급. 그래서 위계질서 확립 및 사기 질서에 유리하다. 사기 유지에 유리하다는 장점. 안정감 있죠. 생활의 안정감. 그리고 직장에 대한 귀속의식, 공헌도가 증대된다. 장기 고용에 유리하다. 오래 다닐수록 돈 많이 주니까요. 그리고 배치 전환 및 평가가 용이하다. 노동력의 정착화, 안정과 연관되는 거죠. 노동력의 정착화를 통해 교육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동일 직무인데 동일 임금을 받지 않는 거죠. 근로 이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 네. 그리고 무사한일주의 가장 문제죠. 무사한일주의, 그리고 갈수록 인건비가 부담되는 가중, 인건비 부담, 가중의 부담, 그리고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어렵다. 실제로 이런 연공급인 회사면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겠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전문 기술 인력 확보 어렵고, 기업의 장기 근속 및 정년 연장, 상용 고용 등을 기피하는 등의 고용 구조 외복. 기업은 부담되니까 이렇게 자꾸 고용 기피하게 되는 거죠. 정년 연장도 기피하게 되고, 이러면서 고용 구조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연공급이었습니다. 직능급은 능력에 따라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 직능급입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능력 기준으로 하니까. 능력에 맞는 처우, 강점이죠. 장점. 근속에 따른 동일한 직능 자격 등급 부여로 노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직종 구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 생산직의 불만 요소가 감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라는 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능력의 파악이,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자칫 연공주의가 될 우려도 있어요. 이걸 잘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리고 직무급이 오히려 적합한 직종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이제 능력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직무급은 직무를 기준으로 급여를 하는 거죠. 급여를 주는 거죠.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한다.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개별 임금을 결정한다. 노동의 양과 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무의 표준화, 전문화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무를 표준화하고 전문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무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노무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직종 간에 고용의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생계비 수준 이상이 유지되어야 직무급이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동일가치 노동이 동일 임금을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배분의 공평성이 장점이죠. 그리고 이런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해서 임금이 설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능력 중심 인사관리, 적재적소 배치. 이제 배치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인사관리를 통한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 직무 분석 및 직무 평가 과정에서 경영조직 개선 및 업무 방식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또 불합리한 노무비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분명하니까요. 직무 평가, 직무 분석 이런 기준들이 딱 짜여진 상태에서 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상승은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 평가라는 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직무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매번 이렇게 또 변경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적정 배치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직무 내용의 정형화, 고착화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여기에 이제 고착되고 이제 정형화 된다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직무 수행에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임금을 결정한다. 양과 질을 동시에 평가하고 직무 표준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거죠.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급. 그러면 넘어갈게요. 77번. 노동조합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면 이는 어떤 경우인가? 이전 효과 나오고 위협 효과가 나오죠. 대기 실업 효과도 나오고. 임금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노동조합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 간의 임금 격차는 경기 변동과 상충 관계이다. 무슨 말이냐? 경기가 좋을 때는 노동조합 조직된 쪽이랑 조직되지 않은 쪽의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불경기 시에 증가한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되죠. 호경기 시에는 임금이 이제 더 이게 올라가겠죠. 다. 근데 불경기 시에는 그런 인상 폭이 굉장히 좁거나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뭔가 쟁의가 일어날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쪽이랑 없는 쪽이랑 격차가 커질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전 효과가 나옵니다. 스필 오버 이펙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전하면은 이제 이전된다는 얘기잖아요. 파급 효과, 해고 효과라고 하는데 스필 오버가 꽉 차서 넘쳐서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조직 부문의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노동조합 쪽 회사의 그런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서 흘러 넘쳐서 비조직된 회사로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조직 부문의 임금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임금 격차가 확대된다. 이게 이전 효과입니다. 파급 효과, 해고 효과라고도 합니다. 위협 효과. 위협 효과는 이제 위협에 의한 효과예요. 위협에 의한 효과. 자, 노동조합이 이제 우리 회사에는 없어요. 근데 동종업계에 우리 다른 회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조직하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잠재적인 위협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위협 때문에 우리 회사도 임금이 이제 비슷하게 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되는 것. 네, 잠재적인 위협에 의해서 인상됨으로써 임금 격차가 축소되는 것을 위협 효과라고 합니다. 네, 이전 효과는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거고, 조직 부문의 노동자들이 넘쳐서 비조직으로 유입되고, 비조직 부문의 임금 하락, 임금 격차 확대. 이게 이전 효과, 파급 효과, 해고 효과. 위협 효과는 잠재적인 위협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 같은 잠재적인 위협에 의해서 임금이 인상되는. 그래서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이 임금 격차 축소되는 게 위협 효과. 그다음 대기 실업 효과는 앞 영상에서 이제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그쵸? 더 좋은 일자리가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재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실업 상태로 대기하는 거죠. 당장 재취업보다는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이다. 임금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노동조합 조직 부문이랑 비조직 부문 간. 임금 격차 크니까 조직 부문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려고 실업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대기 실업 효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효과, 위협 효과, 대기 실업 효과. 이전 효과는 임금 격차 확대되고, 위협 효과, 대기 실업 효과는 임금 격차가 축소된다.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노동조합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비노조 부분의 임금이 하락한다는 건 뭐예요? 스필오버, 넘쳐 흐르는 거죠. 비노조 부분으로. 이전 효과. 됐죠? 네. 그 다음 한번, 네. 2번, 3번 보면 위협 효과, 대기 실업 효과. 임금 격차가 축소되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8번 넘어갈게요. 78번.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할 때 고용량이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했대요. 노동수요의 탄력성. 자, 노동수요의 탄력성 개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수요 탄력성이라고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란 말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노동수요 탄력성이라고 하면 노동수요의 가격인데, 노동 가격이 의미하는 게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 임금이란 말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임금이 변화할 때, 임금이 이만큼 변화할 때 노동수요는 이만큼 변하는지 아니면 이만큼 변하는지, 임금이 이만큼 변할 때 노동수요가 이만큼 변하는지, 이만큼 변하면 탄력적인 거고 이만큼 변하면은 비탄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임금에 비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는지를 보는 게 노동수요 탄력성,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임금과 노동수요는 서로 음해관계죠. 임금이 올라가면, 시급이 올라가면 노동수요가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서로 음해관계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수요 탄력성을 산출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항상 값은 이제 마이너스 되는 게 맞는데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는 이제 상관하지 마시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수요 탄력성은 임금이 이만큼 변할 때 노동수요가 이만큼 변하는지라고 했잖아요. 임금이 1만큼 변할 때 노동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
임금의 변화분의 노동 수요의 변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임금이 얼만큼 변할 때 노동 수요가 얼만큼 변하는지. 자, 그럼 문제로 가서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변화했대요. 임금이 2,000원만큼 변했어요. 2,000원만큼 변했는데 임금의 변화율 임금이 2,000원만큼 변했죠. 근데 10,000원 중에 2,000원만큼 변했어요. 네. 임금이 10,000원 중에 2,000원만큼 올랐어요. 그쵸? 그러면 임금의 변화율은 0.2, 20%가 변했네요. 임금은 0.2만큼 변했습니다. 임금의 변화율이죠. 노동 수요의 변화율 한번 볼까요? 노동 수요는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했대요. 120명 중에 108명으로 감소했대요. 그러면 12명이 변한 거죠. 120명 중에 12명이 변했어요. 그러면 120분의 12니까 0.1 되겠죠. 10분의 1. 그래서 노동 수요의 변화율은 0.1입니다. 그럼 임금이 0.2만큼 변했고 노동 수요가 0.1만큼 변했어요. 그래서 0.2 변했을 때 노동 수요율 0.1 변했으니까 2분의 1 0.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79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혹시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임금이 변할 때 노동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 이만큼 변할 때 노동 수요가 얼만큼 변하는지, 임금이 0.2 변할 때 노동 수요가 0.1만큼 변했어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K회사는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만약 네 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개 수입 생산이 10,000원이라면 이제 네 번째 직원을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일단 한개 수입 생산 기억나시나요? 한개 수입 생산 마지널의 개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개 증가량, 변화량, 단위당 증가량, 변화량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1만큼 더 투입함에 따라 증가하는 수입, 변화하는 수입, 증가량, 변화량이 마지널 개념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뭐예요? 노동력이 되겠죠. 노동. 그러니까 직원을 한 명 더 투입함에 따라 증가하는 수입.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볼게요. 임금을 네 번째 직원 채용할 때 인상할 거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직원까지는 8,000원. 시간당 임금이. 근데 네 번째 직원 채용할 때 9,000원이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1인당 임금을 전체로 바꿔줘요, 무조건. 그때 우리 생산에 대해서도 할 때도 생산 비용 따지는 거, 한 개 생산 따질 때도 생산비를 단위당 생산비를 무조건 전체로 바꿔줬죠. 네. 평균 개념 나오면 무조건 전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000원, 1인당 8,000원이니까 시간당 임금, 전체 시간당 임금은 24,000원이네요. 네, 1시간에 24,000원의 비용이 나가요. 인건비가. 그런데 4명째 채용을 하면 시간당 임금이 9,000원이 되니까 전부 다 9,000원씩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36,000원이 됩니다. 4명째 채용을 하면 시간당 인건비가 36,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을 늘렸을 때, 여기서 한 명을 더 늘렸을 때, 투입했을 때 시간당 임금은 12,000원이 되는 거죠. 변화량은 12,000원이에요. 그리고 한 개 수입 생산이 얼마라 그랬어요?
네 번째 직원의 한개 수입 생산이 10,000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한 명 더 투입을 했을 때 생산하는 가치가 10,000원이라 그랬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명을 더 투입했을 때 증가하는 수입. 10,000원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한 명 더 투입했는데 10,000원이 증가하는데 한 명 더 투입했는데 12,000원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비용은 마이너스고 이게 생산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개 수입 생산의 가치라고 보면 이건 한개 비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000원 손해가 되네요. 오히려. 그래서 2,000원 감소. 네,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80번으로 넘어갈게요. 80번. 다음 중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이 아닌 것은? 자,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의 내적 요인으로는 조직 규모, 역사, 노동 생산성, 경영 방침 등이 있겠고, 외적 요인으로는 생계비, 노동시장 수요 공급도 있을 거고, 노동조합의 압력, 경제기업의 임금 수준, 사회경제적 환경, 정부 규제 등등등 많이 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계비랑 또 기업에서 지불 능력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을 보면 기업 지불 능력의 원칙, 생계비 보장의 원칙, 사회적 균형의 원칙이 있죠. 자,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상한선을 고려해야 되고, 개인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 하한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생계비 보장 원칙에 의해서 최소 하한선이 있고, 기업이 최대 지불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죠. 그리고 이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사회적 균형, 이 사이에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조정 범위. 그래서 이 사이에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라는 게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입니다. 다시, 기업 지불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고, 개인이 생활할 수 있는 최저한의 생계비 보장이 있고, 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임금 수준이 결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임금 수준 결정 원칙이 아닌 것은 사회적 균형의 원칙이죠. 사회적 균형의 원칙, 생계비 보장의 원칙, 하한선, 기업 지불 능력의 원칙, 상한선, 소비욕구 반영의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이렇게 노동시장론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노동시장론도 2회차를 했는데, 그럼에도 반복해서 출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관련되는 개념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같은 개념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회에서 5회 정도 공부해도 충분히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지, 많은 문제를 많이 푸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반드시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 5과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